당신은 혹시 누군가에게 깊이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고통을 기억하시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머리가 멍해지는 혼란스러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몰랐을까? 라는 자책감까지. 그 고통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자기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믿었던 친구, 사랑했던 연인, 존경했던 상사,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이 등을 찌를 때 우리는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결코 처음부터 악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게, 더 친절하게, 더 진심 어린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들의 미소는 완벽하고 말은 달콤하며 행동은 배려심 넘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짜 좋은 사람에게 속아왔나요? 몇 번이나 이번엔 진짜야라고 자신을 설득하다 결국 무너졌나요? 그 상처들이 지금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그 아픔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한,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기 위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진실의 나침반을 드리려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들이 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숨기려 하는 작은 순간들,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미세한 반응들 속에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1장. 왜 우리는 위험 신호를 보지 못하는가? 우리는 모두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말투, 표정, 행동을 관찰하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또는 이 사람은 좀 이상해라고 판단하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첫인상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첫인상은 객관적 판단이 아닌 편견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외적인 단서에 집중합니다. 미소 짓는 얼굴, 부드러운 말투, 매력적인 외모,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진정한 인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신의 이익이 위협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런 순간들은 첫 만남에서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면의 심리적 장벽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타인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우리 자신이 불친절하거나 편협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설마 저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는데 라는 생각이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명백한 경고 신호조차 무시하게 됩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한번 마음에 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만 보려 하고 부정적인 신호는 무의식적으로 필터링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는 자기 합리화라는 심리 기제를 통해 이미 투자한 감정과 시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제를 더 깊이 보지 않으려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거부의 심리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 사람 뭔가 이상해라는 신호가 와도 그것을 인정하면 자신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억압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못 봤지? 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능적인 경계심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않으며 무엇보다 나의 직감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의 진짜 모습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귀를 열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장 본성이 드러나는 결정적 순간들. 사람의 본성은 언제 드러날까요? 결코 평온한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기분 좋은 날에는 친절하고 여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기에 가장 편안한 때니까요. 진짜 모습은 예상치 못한 순간, 통제력을 잃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위기 상황에서 불쑥 고개를 내밉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통제가 사라진다. 아무리 완벽하게 포장된 사람도 예상치 못한 상황, 작은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도전 앞에서는 본능적 반응이 튀어나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눌러놓은 스프링이 갑자기 튀어오르듯 평소에 억압하고 있던 진짜 성격이 순간적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억울함, 손해, 인정받지 못함을 느낄 때의 반응입니다. 그때 나오는 말투, 표정,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일상 속에 흩어져 있지만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 결정적 신호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사람의 본질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작은 권한을 가졌을 때의 태도, 변화는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톡방 관리자, 모임의 총무, 팀 리더 같은 사소한 역할만으로도 갑자기 권위적이고 지시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진행한 유명한 감옥 실험에서도 증명되었듯 작은 권력은 사람의 잠재된 본성을 극대화시켜 드러냅니다. 또한 감정 조절 방식은 그 사람의 정서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화가 났을 때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폭발형과 차갑게 침묵하며 상대를 질식시키는 빙판형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미성숙한 감정 조절의 증거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차가운 침묵형 분노가 폭발형보다 상대에게 더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거절 한 번에 돌변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다가 작은 부탁을 거절했을 뿐인데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조건적 호의라는 거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존 바위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한 번의 거절로도 상대를 이기적이라고 판단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적 순간들은 우리의 눈앞에서 자주 일어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소중한 판단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순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그려낸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3장 미세한 행동에 숨겨진 진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대단한 사건이나 극적인 상황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 작고 사소한 행동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순간적인 표정 변화에 더 선명하게, 더 자주 숨어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신호들은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진실에 가깝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서열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극도로 공손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례한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식당 직원, 택배기사, 경비원 같은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타인 존중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권위주의적 공격성이라고 부르는데 자신보다 강하다고 판단되는 상대에게는
복종하고 약하다고 생각되는 상대에게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을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품격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실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무례한 사람은 언젠가 당신이 그들의 아랫사람이 되었을 때도 똑같이 무례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인격의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실수했을 때의 대응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사과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명부터 시작합니다. 그건 원래 내 일이 아니었어. 내가 바빠서 그랬던 건데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사람은 실수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고 성장보다 자존심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투사 프로젝션이라는 방어 기제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외부로 투사하는 심리적 경향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의 인정은 곧 자아의 붕괴와 같습니다. 대화 방식에서도 진실이 드러납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특징적인 대화 패턴을 보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빠르게 전환하고 진정한 경청보다는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데 더 집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이 많다가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자신의 이야기를 위한 배경 정도로 여기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타인의 비밀을 쉽게 공유하는 사람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라고 시작하는 대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그 사람이 누군가의 비밀을 당신에게 쉽게 말한다면 당신의 비밀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비밀을 쉽게 말하는 자는 진실도 쉽게 왜곡한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는 심리적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행동들은 일상 속에 숨어 있지만 한번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표면적인 친절함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4장 비교와 질투의 심리학 인간관계에서 가장 미묘하면서도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질투입니다. 특히 타인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자기 인식과 가치관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축하해 라고 말하면서도 눈은 웃지 않고 말끝마다 운이 좋았네. 요즘은 다들 그 정도는 하잖아라고 덧붙이는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평가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의 성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자신의 상대적 실패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인간 본성 중 가장 솔직한 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감정을 숨기고 포장할 수 있지만 질투만큼은 미세한 표정과 뉘앙스로 불쑥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자신의 기쁨과 성취를 나누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소식을 말했다가 또 깎아내리는 말을 들을까봐
당신의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고 결국 관계의 깊이와 진정성은 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비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항상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삶은 끝없는 불안과 불만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늘은 어와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꼈다 해도 내일은 비와 비교의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들의 행복은 항상 외부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능력은 정서적 성숙도와 자아 안정성의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타인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만이 타인의 빛남에 자신이 흐려지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종종 제로섬 게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성공은 곧 자신의 실패이고 누군가의 행복은 자신의 불행이라는 왜곡된 시각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회와 행복이 한정되어 있어 누군가 가져가면 자신의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는 일상의 작은 반응들로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더불어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질투심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난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봐야지라는 합리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그 말과 행동 속에는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미묘한 시도가 숨어 있습니다. 남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는 사람, 항상 비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의 곁에 오래 머물다 보면 당신의 빛도 점점 바래질 수밖에 없습니다. 5장, 조건부 친절의 함정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얼마나 따뜻한 말인가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진심이 느껴져 감동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친절이 진짜 친절은 아닙니다. 어떤 친절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조건부 친절이며 이는 가장 교묘한 관계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인간의 심리적 약점 중 하나로 상호성의 법칙을 지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것이죠. 치알디니는 실험을 통해 작은 선물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요청받은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무려 90% 이상이 그 부탁에 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을 조종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도 내면에서는 이미 그들의 친절을 투자로 여기고 미래의 수익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미묘한 뉘앙스, 비언어적 신호, 그리고 감정적 조작을 통해 당신에게 부채감을 심어줍니다. 내가 저번에 도와줬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이번엔 내 차례인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던져질 때 그것은 이미 친절이 아니라 청구서가 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조건부 친절은 도구적 관계의 전형입니다. 상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관계 맺기 방식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처음에는 그들의 친절에 감사함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불편함이 자리 잡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걸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하지? 라는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조차 손을 내밀지 못하게 됩니다. 괜히 또 빚을 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조건부 친절에 익숙해지면서 모든 관계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심 어린 도움조차 의심하게 되고 결국 깊고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중국의 현자 공자는 주는 것은 깨끗해야 하며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베풀문 계산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6장 판단과 단정의 무서운 칼날. 세상에는 모든 것을 자르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효함과 서랍으로 가득 차 있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즉각적인 딱지를 붙이죠. 불과 몇 분의 대화, 때로는 한 번의 스침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완성해 버립니다. 쟤는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능력 없어. 쟤네 부부는 오래 못 갈 거야.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판단의 말들은 얼마나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하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대화를 마친 후 묘한 무거움, 가슴 한구석의 답답함. 그것은 바로 당신도 언젠가 그 판단의 칼날 아래 놓일 것이라는 무의식적 공포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투사 프로젝션과 통제 욕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 불안과 결핍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 그곳에 자신의 불안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더 씌우는 것과 같죠. 더 놀라운 것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타인을 더 많이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무의식적 전략인 셈입니다. 특히 이들의 판단은 놀랍도록 단호하고 확정적입니다. 한번 내린 평가는 좀처럼 바뀌지 않으며 모든 증거는 그 판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해석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 컴퍼메이션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이기적이라고 판단한 사람의 모든 행동은 이기적으로 보이고 능력 없다고 결론 내린 사람의 어떤 성취도 우연이나 운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먼저 바라보라. 진정한 지혜는 상대를 단정 짓는 데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복잡성과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연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적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타인은 깊이 없는 캐릭터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경직되고 방어적이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혹시라도 잘못 해석될까 두려워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관계는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판단이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세상을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판단의 습관은 단순한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이며 인간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판단이 아닌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은 결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는 당신도 그 험담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그 습관은 결코 당신에게만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7장 대화가 아닌 독백의 세계. 당신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편의 독백 공연을 관람하고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이 많고 활기찬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차츰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옵니다. 당신이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도 어떻게든 대화는 다시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으로 되돌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으면 그들은 공감하는 듯한 표정으로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곧바로 자신이 겪었던 더 어려운 경험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쁨은 그들의 더 큰 성취 이야기의 서막이 되고 당신의 고민은 그들의 지혜로운 조언 사실은 자랑을 위한 무대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런 대화 방식을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모든 대화는 자신을 향해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이런 대화 패턴에 대화 탈취 컨버세이션 하이제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발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자마자 대화의 주도권을 가로채는 행동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말에 진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단지 형식적인 연결고리만 만들어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심리적 뿌리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자기애적 성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경험이나 감정보다 자신의 것에 압도적인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청중에 불과합니다. 마치 모든 대화가 그들을 주인공으로 한 연극인 것처럼 행동하죠. 더 미묘한 측면은 그들이 실제로는 깊은 내적 불안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은 일종의 자기 확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계속해서 말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무의식적 노력인 셈입니다. 중국의 현자 공자는 지혜로운 자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자기 말만 하는 이는 스스로를 드러낼 뿐이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처음에는 그저 활기찬 대화 상대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점점 침묵하게 됩니다. 말해봤자 또 자기 얘기만 할 텐데 괜히 내 이야기 꺼내서 에너지 낭비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관계는 점점 더 일방향적이 되어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신이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나 지지가 필요할 때조차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 대화가 결국 어디로 향할지를. 진정한 대화는 춤과 같습니다. 주고받는 리듬,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균형,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독백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는 춤이 아니라 독주회입니다. 그들은 청중이 필요할 뿐 진정한 파트너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내 삶은 누군가의 독백 공연의 배경으로 존재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지 않은가?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경험, 당신의 감정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품이 아니라 온전히 존중받고 경청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8장 비밀의 거래와 신뢰의 가치.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기억, 가장 아픈 상처, 그리고 가장 솔직한 감정들을 보관합니다. 그 방의 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는 일은 엄청난 용기와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신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비밀은 그저 흥미로운 정보일 뿐 소중하게 지켜야 할 신뢰의 증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사적인 이야기를 마치 흥미로운 가십거리처럼 다른 이에게 전달합니다. 말끝마다 이건 진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라며 비밀스러움을 강조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미 그들은 그 비밀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행동은 정보 권력 인포메이션 파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이 모르는 정보를 가짐으로써 일종의 우월감과 특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비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을수록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진정한 권력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대가로 얻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종종 불안정한 자기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내세울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비밀을 전달하는 정보통 역할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는 마치 빈집을 화려한 포장지로 감싸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용물은 공허합니다. 히브리 경전 탈무드에는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비밀을 쉽게 말하는 자는 진실도 쉽게 왜곡한다. 이 말은 단순히 비밀 유지의 중요성을 넘어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인격과 신뢰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관계의 경계선도 진실의 가치도 존중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당신에게 쉽게 말했다면 당신의 비밀도 똑같이 다른 이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학적 공식처럼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내면이 낯선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피상적이 됩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방어 메커니즘을 발동시키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혹시 이것도 다른 데서 소문이 될까? 늘 조심하게 되고 결국 진짜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신뢰 없는 관계는 껍데기만 남은 빈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비밀을 소중히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뢰는 말로 쌓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타인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 칼은 당신이 그들에게 직접 건네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9장 자기 보호의 예술, 경계선 세우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이가 되라고 배웁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받죠. 물론 이런 가치들은 아름답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의 그늘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보호하는 법,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법을 말입니다. 자기 보호는 이기심이나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착용하라는 안내와 같은 원리죠. 자신이 숨을 쉴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독성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의 이런 선한 의도와 열린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배려심, 이해심, 참을성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활용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당신의 경계선 설정 시도를 두려워하고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감정적 조작을 동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경계선을 세우려 할 때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거나 과거의 도움을 상기시키며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당신이 가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런 전략들은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것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글로버는 자신의 저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지나치게 순응하며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는 사람들은 결국 깊은 분노와 공허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성격 특성이 아니라 자기 가치감의 근본적인 왜곡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자기 보호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적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어디에, 누구에게 투자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경계선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사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이 없는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해치게 된다. 경계가 없는 친밀함은 진정한 친밀함이 아니라 융합과 의존의 위험한 형태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각자의 온전한 정체성과 경계가 존중될 때 가능합니다. 자기 보호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죄책감과 의심의 목소리를 다루는 것입니다. 독성이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멀리하려 할 때 이런 내적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함, 충성심, 일관성에 호소하여 이미 무너진 관계로 당신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잘못된 관계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용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보호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10장 진정한 관계의 혁명, 본성을 꿰뚫는 통찰력.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들, 그 미세한 신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의 여정이 향하는 진정한 목적지는 바로 당신 자신과의 혁명적인 만남입니다. 인간관계의 패턴은 우연히 형성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끌리게 되는 관계의 유형,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상처의 형태는 모두 당신 내면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복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미해결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비슷한 패턴의 관계를 찾아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독성 있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신호 체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계속해서 위험한 골목으로 당신을 안내하는 것과 같죠. 이 내비게이션을 재설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 패턴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패턴을 의식의 빛 아래 끌어내리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통찰력의 혁명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능력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왜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는지, 왜 특정한 패턴의 상처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왜 건강한 경계 설정이 때로는 그토록 어려운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약성과 기여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선택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 패턴에 이끌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내적 감각이너 센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주 무시해왔던 그 미묘한 불편함, 설명할 수 없는 경계심, 그리고 직관적인 경고 신호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위험을 감지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억압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자기 보호의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런 내적 신호를 무시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선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의심하는 것이 불친절하거나 편협하다고 느끼며 그래서 명백한 경고 신호조차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함은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종류의 대우를 받아들일지, 그리고 어떤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진실은 자신을 더 잘 보호할수록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건강한 관계의 기준을 높일 때 그것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한 경계는 분노나 실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의 청사진이 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토대입니다. 이제 뒤돌아보면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깊은 배움의 기회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사람의 진짜 본성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진 선물입니다. 이 지식은 과거의 상처를 의미 있게 만들고 미래의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당신 자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타인의 본성을 더 명확히 볼수록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동안 당신이 받아들였던 그 부당한 대우들이 결코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한계였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깨달음의 여정이 당신에게 가져다 줄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유, 더 이상 독성 있는 관계에 갇히지 않을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자유. 이것이야말로 모든 통찰과 배움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당신은 이제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길은 반드시 먼저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곳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당신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과 진정한 연결을 맺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